9번째 챕터에서는 abuse, 여기서는 뒤에서 학대라고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학대와 관련된 전문직업성 딜레마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앞서 다룬 챕터들에서는 동의라던가 환자의 존엄, 환자의 안전과 같이 어떤 딜레마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놓인 사람이 주로 환자였다면, 그리고 학생은 그런 딜레마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의로 동조하거나 그것을 따르는 입장이었다면, 이 챕터의 내용이 다른 것은 이 abuse, 즉 학대의 대상이 학생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려지고 있고, 그러한 입장이나 상황에 놓인 학생들의 딜레마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챕터의 도입부입니다. 보건의료에서 개인이나 팀 그리고 조직은 모든 보건의료와 관련된 학생, 수련생, 종사자에 대해서 일터에서의 평등과 다양성과 존엄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인 그리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문헌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보건의료계 학생과 수련생들은 너무나도 자주 다양한 형태의 직장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직무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것도 있고 신체적인 협박도 있습니다. 직접 피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는 보건의료에 존재하는 무수한 위계, 수련 단계별로 존재하거나 전공 내, 전공 간에 존재하거나 전문직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무수한 위계를 고려하면 어쩌면 놀라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위계는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챕터의 도입부에서 설명한 모렉이라는 학생의 사례는 그 하나일 것입니다. 이 모렉이라는 학생은 간호사가 정보를 주지 않고 혼자 붙들고 있음으로써 자신에게 일종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고, 그것은 이 병동의 문화를 보여주는 권력 게임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모락은 위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다른 병동 인력 역시 이 상황에서 혹은 유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스텝 너스의 부정적인 행동, 양식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학생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스텝 너스의 행동은 이 모락이라는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의 시간을 낭비하게 했고, 무엇보다 페이션트 케어에 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직장, 즉 워크플레이스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괴롭힘의 문제, 그리고 그것과 권력과의 관계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 대인, 조직의 차원에서 어떤 원인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 파급은 무엇인지도 다루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의료계 학생 및 수련생이 언급한 다양한 유형의 학대와 관련된 딜레마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서 학습자가 어떠한 작용과 반작용, 즉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법을 논의하면서 이 챕터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equality, diversity, 그리고 dignity, 평등, 다양성, 존엄이라고 번역한
이것들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직장, 근무지에서의 평등, 다양성, 존엄은 보건의료 전문직이 수용하는 도덕적인 그리고 법적인 토대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그 한 가지 예로 영국에서의 평등법 2010, The Equality Act 2010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9가지의 보호 특성, 영어로는 Protected Characteristics라고 되어 있는 이 보호 특성을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9가지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공공단체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 결과 실제로 영국의 NHS는 건강 불평등과 밀접히 관계된 사회적 계층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등법 2010과 같은 이런 법률이 입법됨에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계 종사자와 규제기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호 특성, Protected Characteristic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무관하게 평등을 추구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을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호 특성을 가진 사람을 포용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등 목표, Equality Objectives라고 되어 있는 평등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발간할, 퍼블리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를 퍼블리시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의 여러 보건의료 규제기구에서 발간한 전문직업성 문헌을 앞서 테이블 2.2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모든 문헌에서 존중하는 태도, being respectful이라고 되어 있는 이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엄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고, 다만 많은 부분에서 이런 존엄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의료 종사자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료인이 환자의 존엄과 환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 존엄에 관한 문제는 앞서 챕터 8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여러 전문 직업성을 다룬 문헌에서 직장 내에서의 평등이나 다양성, 존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서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보건의료 전문직 간 혹은 여러 국가 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점,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들이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문서들을 살펴보면 모든 문서에서는 동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문서에서 동료를 적절히 교육하고 동료와 협력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 전문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것들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료를 따돌리거나 괴롭히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동료의 건강과 웰빙을 서포트하고 대변한다. 대변은 advocate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료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다. 이러한 것들이 강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평등이나 다양성, 존엄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혹은 법적으로 그래야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바는 그보다도 결국 가장 이것이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페이션트 케어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등과 다양성, 존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환자 진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 일반적으로 환자 집단은 다양하고 모든 환자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인력 역시 그 다양성, 즉 환자 집단의 다양성을 보건의료 인력도 유사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보호 특성이 설명된 바가 있었는데 어떤 A라는 보호 특성을 가진 환자가 있을 때 이 환자는 동등하게 A라는 보호 특성을 가진 보건의료 전문직에게 진료받는 것을 선호한다 라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인종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는 자신이 어떤 다수자를 이루는 인종이 아닌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종에 속할 경우에 자신과 같은 보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 인력을 조금 더 친밀하고 가깝고 다가가기 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의료계 학생, 수련생, 그리고 종사자는 직무 현장에서의 언행이 일관되어야 하고 이 일관된 언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그리고 품위 있게 그 존엄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동료에 대한 행동이든 환자에 대한 행동이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계 종사자가 만약에 특정 보호 특성을 가진 동료를 차별한다면 아마 대표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어떤 동료가 혹은 의료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동일한 보호 특성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도 그것이 간접적인 방식이든 직접적인 방식이든 차별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인 차별이라고 한다면은 환자 앞에서 그러한 보호 특성을 가진 동료에 대한 차별적 언행을 보이는 것이고 그러한 언행을 보이는 것을 환자가 목격하는 상황이 간접적인 차별의 한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의 평등, 다양성, 존엄이 왜 단순히 도덕적 이상이나 준법 때문이 아니라 환자, 페이션트 케어와 관련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이유는 만약에 학생, 수련생 혹은 다른 보건의료인 혹은 종사자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면 아마 그러한 피해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동료와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기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같은 의료의 한 팀으로서 일해야 하는 어떤 팀워크의 손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부적절한 의료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굳이 제기하려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역량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을 괴롭혔던 혹은 학대했던, 따돌렸던 다른 보건의료진 동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본인이 스스로 심각한 메디칼 에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혹은 과정이 무엇이 되었던 이러한 설명이 보여주는 바는 어떤 동료로부터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의료인 혹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안전에 관한 환자 안전의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페이션트 케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의 평등, 다양성, 존엄이 중요한, 특히 페이션트 케어의 측면에서 중요한 이유로 이 책의 저자들이 쓰고 있는 것은 직장에서의 평등, 다양성, 존엄이 결국 의료 인력의 유지, 리텐션의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어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거나 자기 자신이 손상되었다고 느끼는 학생이든 혹은 수련생이든 혹은 의료인이든 자신이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면 굳이 그 기관에 혹은 조직에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학생이라면 졸업한 이후에 그 기관에 병원에 남고자 하는 의향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수련 및 학습 과정에 불만족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 인력의 유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의료 인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페이션트 케어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부터는 워크플레이스 어뷰즈는 무엇이고 그것이 권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워크플레이스 어뷰즈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예로 들고 있는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그 예시로는 bullying이라든가 undermining, harassment, discrimination, hostility, incivility, mobbing, abuse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다만 이것들이 아주 엄밀하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인다기보다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어떤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괴롭힘이라는 어떤 불리잉이라는 이런 단어가 빈도나 강도나 그러한 행동의 지속성, 권력 불균형의 측면에서 학대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협소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리잉보다는 어뷰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뷰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보건의료계 학생들은 보통 각 과나 여러 병동을 단기간만 로테이션 하게 되는데 그런 로테이션 상황에서 장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회성 학대 사건까지를 포함하여 이 책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해서 보았기 때문에 괴롭힘보다는 어떤 학대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그래서 workplace abuse related dilemma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박스 9.4에서는 abuse, bullying, harassment와 같이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의 정의 그리고 이와 관련된 authority나 power, prestige와 같은 단어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는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영어의 뉘앙스까지 살린 아주 엄밀한 정의를 다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저자들이 어뷰스와 불리잉을 구분해서 사용할 때 불리잉이 좀 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꼭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사건까지를 포함하는 조금 더 광의의 단어로 어뷰스를 사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래의 이제 authority, power, prestige에 대해서는
authority는 뭐 권위, 권한과 같은 걸 텐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혹은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인식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에 대해서는 영향력 혹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잠재력을 이야기를 하겠고, 프레스티지는 우리말로는 위신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위신이라는 꼭 특권 같은 게 아니더라도 뭐 명망 같은 게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의미, 중립적인 의미,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평가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어떤 위신이라는 단어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workplace abuse가 무엇이고 그것이 권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계속 이 workplace abuse에 대해서 조금 더 묻던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따돌림과 괴롭힘, 영어로는 bullying and harassment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 보았는데요. 따돌림과 괴롭힘 행동은 크게 다음에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혹은 예시와 같은 것들이 박스 9.5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무와 관련된 괴롭힘 행위, 두 번째는 개인과 관련된,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적 협박이나 위협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어떤 괴롭힘의 예시로는 합당하지 않은 기한 내에 과제를 마치라고 시키는 것이 그 예로 들어져 있고, 개인 관련된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는 인격적인 부분에 관한 공격적 언사를 하는 것이 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신체적인 협박으로는 이 단어 자체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실제로 실제로 학대를 하는 것 혹은 실제로 학대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신체적인 것과 관련된 괴롭힘의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직접 이런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지 않더라도 동료 또는 의료진이 그것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모든 사건은 위계적 구조 내에서 권력의 남용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건의료의 근무 현장이 모든 병원이나 병원 혹은 의료시설의 모든 곳이 그러진 않겠으나, 또 상당 부분 어떤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위계적인 구조와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 책의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workplace abuse가 어떤 형태로 혹은 어떤 분류가 있는지를 이야기했다면, 이곳부터는 그것이 권력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의 상황 혹은 보건의료계에는 한 전문직 내에서 혹은 여러 전문직 사이에서 그런 경계 혹은 여러 전문직 사이를 넘나드는 무수한 위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전문직 내에서 의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의사들 사이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은 주니어 의사에 비해서 더 큰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고, 이렇게 한 전공 내에서 혹은 전문직 내에서가 아니더라도 의사들 사이의 여러 임상 전공과 스페셜티 사이에서도 이 영어에서는 위세의 위계, 프레스티지 하이러키가 존재한다고 여겨지곤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매우 전문화되어 있고 생의학 및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성격이 강한 수술과 서저리가 더 높은 프레스티지를 제공받는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임상과는 그 반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러한 예시가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병원이나 모든 지역에서 다 일반화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전문직 안에서도, 그리고 그 전문직 안에 있는 여러 전공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종의 위계라는 것이 겉으로 명시적으로든 혹은 암묵적으로든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문직 내에서가 아니라 여러 다른 전문직 사이에서도 위계가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의사, 메디컬 프랙티셔너가 위계의 최상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반면, 다른 전문직, 예컨대 간호사의 위치는 더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같은 예시가 전문직 간에 존재하는 위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보건의료계에는 전문직 내에서 혹은 여러 전문직 사이에서 상위자와 하위자라고 제가 번역한, 영어로는 슈퍼오디네이트와 서브오디네이트 사이에 새겨진 권력 비대칭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계라는 게 결국 어떤 권력의 비대칭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전자, 즉 상위자는 파워풀하고 후자, 하위자는 파워리스한 이러한 권력의, 파워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은 매크로 레벨, 조금 넓은 수준에서의 권력도 있지만, 그리고 이러한 매크로한 수준에서의 권력은 구조적인 불평등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어떤 권력은 상호작용, 1대1 개인적 상호작용이라는 아주 마이크로한 수준에서의 작동하는 권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에 대해서 이 저자들이 흥미롭다고 하면서 언급하는 한 가지는, 권력이란 것이 반드시 상위자, 즉 슈퍼오디네이트만 지니고 있거나 그들만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보건의료 전체에 걸쳐서 하위자, 서브오디네이트 역시 어떠한 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또한 하위자가 권력에 저항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